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70편 왕권 국가의 기반을 마련한 지증왕.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은 신라의 역사를 상고기, 중고기, 하고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련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신라사는 상고기에 해당하고 제23대 버흥왕 때부터 중고기가 시작됩니다. 그 버흥왕 전 임금이 바로 서기로는 정확하게 500년도에 즉위한 제22대 지증마립간입니다. 지증마립간을 상고기의 마지막 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신라가 강력한 왕권 국가로서의 제반 체제를 갖춘 시기가 바로 지증마립간 시기였습니다. 왕의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인데 혹은 지도로라고도 하고 지철로라고도 한다. 내물왕의 증손인 스포 갈문왕의 아들이고 조지왕의 제종제이다. 그 어머니는 김씨 조생 부인으로 눌지왕의 딸이고 왕비는 박씨 연제 부인으로 등흔 이찬의 딸이다. 왕은 체격이 크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는데 전왕이 아들이 없이 돌아간 까닭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왕의 나이 64세였다. 지증마립간의 인척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소개돼 있어서 이전 왕들과의 관계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앞에서 거론된 조지왕은 소지왕을 뜻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탐색하려는 지증왕은 바로 이전 임금이었던 소지왕의 제종제, 즉 육촌 동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실린 왕들의 연표에 해당하는 왕력을 보면 앞에서 소개한 삼국사기 그것과는 그 계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지왕은 자비왕의 셋째 아들이요 어머니는 미사흔 각간의 딸이다. 지증왕은 지도로 왕이라고도 하니 성은 김씨이고 아버지는 눌지왕의 아우 기보 갈문왕이고 어머니는 오생부인인데 이 내용을 간추려서 자비왕을 기준으로 보자면 바로 앞에 제위했던 소지왕은 자비왕의 아들이고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지증왕은 자비왕과 사촌간입니다. 말하자면 지증왕은 소지왕의 오촌 당숙이 됩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왕력에 의하면 64세의 나이 많은 지대로가 조카였던 소지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거나 혹은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차지한 셈이 됩니다. 그 다음 삼국사기에는 전왕인 소지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지대로가 즉위하여 지증왕이 되었다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지왕은 나리군의 벽화라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소지왕과 벽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소지왕이 죽었을 때 성장해 있는 상태였다면 그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을까요? 동국대 윤선태 교수는 출신 성분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라의 진골 귀족들, 나중에 진골 귀족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라의 최상층, 그들의 어떤 혈연 개념, 그 속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주 지역의 벽화가 낳은 아들은 왕위 계승권이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지증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89년도, 90년대에 발견됐죠. 그게 바로 영일냉수립입니다. 영일냉수립이가 503년에 만든 비석인데요. 그 비석의 첫머리에 바로 지증왕, 즉 지도로 갈문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신라의 것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알려진 영일냉수립의 앞면 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라탁부의 사부지왕과 내지왕 두 분 왕이 명령으로서 진이마촌의 절거리를 위한 증거로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도록 명하였다. 계민년 9월 25일 사탁부의 지도로 갈문왕과 사덕지, 아간지, 자숙지, 거벌간지 절거리라는 사람의 재물을 둘러싼 다툼을 중앙의 갈문왕과 귀족들이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명령으로 내려진 것을 밝히는 비문인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비문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비문에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지증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비석이 세워진 때가 서기 503년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지대로 혹은 지도로라는 사람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마립간으로 불리지 못하고
여전히 갈문왕 칭호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소지 마립간의 국상 기간인 3년 동안은 갈문왕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지왕의 육촌 동생이었거나 혹은 오촌 당숙이었던 지증왕은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는 갈문왕이라는 신분을 유지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갈문왕은 지증왕 이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대체로 전부 다 부왕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보좌해주고 또 아마 왕의 어떤 유고시나 왕의 어떤 무슨 특별한 권력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왕적 존재로서 이 시기에는 갈문왕이 부상되고 있는데요. 지증왕이 당시 갈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4세였고요. 굉장히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지왕의 죽음 뒤에 곧바로 전국을 수습하면서 왕위를 계승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신라의 갈문왕 제도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에 자신의 아버지를 갈문왕으로 추증했고 혹은 왕비의 아버지에게 갈문왕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갈문왕은 일종의 명예직이었는데 지증왕 시기에 들어와서는 갈문왕이 왕에게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부왕적 지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서울대 서희석 교수는 이 무렵의 갈문왕 제도를 골품 제도 중의 성골과 연결시켜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부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다 성골입니다. 누가 왕위를 계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맏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그 큰 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둘째, 셋째는 더 이상 왕위 계승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큰 형이 딸만 둔다든가 또는 아들을 못 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왕위 계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골 신분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장성하여 왕위를 계승해도 좋을 나이에 이르렀는데도 왕의 동생들이 성골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역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성골 신분을 벗어나게 된다. 대신 그들에게 갈문왕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성골은 아니지만 왕위 계승 자격은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지도로는 바로 그 갈문왕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소지 마립간이 죽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올라 지증 마립간이 되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의 아버지나 장인 등을 높이 받든다는 개념으로 갈문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지증왕 무렵에 이르러서는 왕실 내에서 차기 왕권을 계승할 자격의 범위를 정하는 개념으로 갈문왕 제도가 활용되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왕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라면 갈문왕도 복수로 존재했을 것이다. 서희식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왕위를 다음 때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갈문왕 제도죠. 그러니까 갈문왕은 한 시기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략 그 한 시기에 한 사람만 있었다고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진평왕 때 이미 두 명의 동생에게 갈문왕을 이제 국반과 백반이라고 하는 동생들에게 갈문왕을 임명하고 있거든요. 갈문왕은 이제 봉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의 학설에서는 전에는 한 사람만 있다가 이때에 대해서 두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변한 것이라고 생각할 증거는 없는 거죠. 지증왕의 즉위 기록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증 마립간의 왕비는 박씨 연제 부인으로 등흔 이찬의 딸이다. 그 이전의 마립간들은 같은 김씨계의 근친과 결혼을 해왔었는데 지증왕은 박씨 족단에서 왕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증왕 자신이 왕실 혈통의 직계가 아니라 단계였기 때문에 근친혼을 하지 못하고 김씨 왕실 이외의 세력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왕권을 차지한 것이 아닐까요? 삼국사기 신라봉기 지증 마립간조에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신라 임금의 칭호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왕의 칭호는 거서관이 1명이고 차차웅이 1명이며 이사금이 16명, 그리고
마립간이 4명이다. 그런데 신라 마렵의 이름난 유학자 최치원은 자신이 지은 제왕 연대력에서 거서관 등의 호칭은 말하지 않고 모두 다 왕으로 칭하였다. 이는 그 칭호들이 천박하여 부를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좌전과 한서는 중국의 사서인데 오히려 초나라 용어인 고고도와 흉노적의 용어인 택리고도라는 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신라의 사적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그 방언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 최치원의 제왕연대력 말고도 김대문의 계림잡전 등 여러 자료를 참고했겠죠. 다른 자료에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등의 칭호가 올라 있는데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에는 신라가 아예 혁거세 시기부터 왕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돼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부식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사서에는 비천한 흉노적의 용어도 그대로 올라 있는데 반하여 최치원은 거서관이나 차차웅, 이사금, 마립강 같은 말들이 천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모두 왕으로 바꿔서 기록해 놓았다. 그것은 옳지 않다. 나 김부식은 신라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역사에 기록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신라에서의 유학자 최치원과 고려시대의 학자 김부식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김부식의 자세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 서희식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치원은 비문에 종종 그 주가 달려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가 우리말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모를까봐 그 주를 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최치원의 역사 인식은 대단히 자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김부식은 대단히 사대주의적인 유교적 합리사관에 빠져있던 인물인데 의외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대로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치원이 신라 초기의 임금들을 모두 왕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거서관이니 차차웅이니 이런 신라 고유 호칭을 써놓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라의 그런 호칭들은 왕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런 취지로 왕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혹시 비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김부식의 인식이 오히려 사대주의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최치원이 이것을 비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거서관이나 차차웅이나 이사금이나 간에 모두 다 중국의 왕과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신하면서 왕이라고 고쳐 쓴 것에 반해서 오히려 비하하다라고 생각한 것일까라고 생각한 김부식이 실제로 비하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실 그대로 인식해야지 이걸 갖다가 바꿔서 마치 처음서부터 무슨 큰 왕이었던 것처럼 쓰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과는 반대로 사실 거서관이니 차차웅, 이사금 등의 호칭을 사용하던 시기의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아주 규모가 작은 음락 규모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치원은 그 당시의 수장들을 모두 왕으로 칭함으로써 신라가 일찍부터 문명화된 세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고 반대로 김부식은 거서관 등으로 굳이 칭함으로써 초기 신라의 규모나 수준을 낮게 본 것이니 오히려 김부식이 더 사대적이다 이런 논리죠. 그럼 이번에는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최치원은 신라의 신하입니다. 신라왕의 신하이고 김부식은 사실은 신라가 망한 다음에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 앞시대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역사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둘 다 처해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신라의 왕들은 왕이라고 칭해지고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그게 신하였던 채치원이 앞시대의 왕들의 왕호들을 변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는 어떤 신화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왕들과 똑같은 측면으로 시조 왕부터 해서 왕호를 이렇게 붙여서 변화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신라 말기의 학자였던 채치원은 자신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신라 왕실의 조상들이 초기에는 아주 작고 미약한 세력의 수장이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초기부터 왕호를 칭할 정도로 문명화된 세력이었다. 이렇게 미화해서 기록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려 학자였던 김부식은 중국에 대해서 사대적이었다는 점이야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되 지어서 쓰지 않는다는 수리부작이라는 공자의 역사 기술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분명히 혁거세는 거서관이고 그다음에는 차차홍이고 그다음 부분은 이사금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수리부작의 정신에 입각해서 옮겨놓는 것이 더 올바른 역사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채치원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채치원과는 다른 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을 얻을 수 있냐 하면 신라의 역사의 변화 과정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신라의 왕권의 성장 과정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김부식의 공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윤선태 교수가 김부식의 공이 크다고 했는데 그 얘기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신라의 왕호들에 관해서는 성덕왕 때 김대문이 집필한 계림잡전에 그 자세한 내용이 기술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 자료로 삼았던 그 계림잡전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만일 김부식이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에서 표현한 대로 신라의 임금들을 초기부터 혁거세왕, 남해왕, 유리왕 하는 식으로 삼국사기에 올려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우리는 신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불렀던 고유한 호칭인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의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다. 또한 그 호칭의 변화에 따라서 신라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강력한 왕권 국가로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짐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김부식 덕택으로 신라 왕호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그의 공이 크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기 502년 지증왕은 신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왕마마, 무슨 말씀이시온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어찌 처리하느냐고 물었다. 그야 정성껏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고인의 뜻을 기리고 명복을 빌지 않사옵니까? 맞는 얘기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였는데도 땅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어찌 되겠느냐? 대왕마마, 죽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생사람을 땅에다 묻는단 말씀이옵니까? 우리 신라에서 정녕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냐? 아, 순장 말씀이시옵니까? 대왕마마, 그것은 나라의 임금이나 지체 높은 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소유하고 있던 아랫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으로서 예전부터 그리해온 오래된 장례 풍속이옵니다. 어찌 지위가 높다 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유한다고 말하느냐? 하오나 특히 왕실의 임금이 승하하시면 마땅히 평소에 그 임금을 수발하던 남녀 시종들을 함께 묻어 장사 지내는 것은 선대로부터 해오던 지엄한 관행으로서 전대 임금이셨던 소지 마립간의 장사를 지낼 때에도 예외 없이 그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시에 부리던 아랫 사람들을
몸에 지니던 장신구처럼 소유물로 여겨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어찌 지엄한 풍습이라 말하느냐? 앞으로는 설령 왕이 죽더라도 생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합장하는 순장의 악습은 엄히 금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지증왕 3년 3월에 왕은 순장을 금지하라고 영을 내렸다. 이는 전왕이 돌아가시자 남녀 각 5명씩을 순장하였는데 지증왕대에 이르러 금지한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1대 동천왕조에서 순장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천왕이 죽었을 때 나라 사람들은 왕의 은덕을 생각하여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근신들은 자살하여 따라 묻히려는 이가 많았다. 그러자 후임 왕은 예의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금하였으나 장사하는 날에 이르러 무덤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때가 서기로 치면 248년입니다. 더구나 이 기록은 왕이 죽었을 때 그 신하들을 억지로 매장하는 순장이 아니라 스스로 자결하여 왕을 따라 죽는 순사이고 고구려에서는 이마저도 도리가 아니라 하여 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분기의 경우에는 순장에 관한 기록이 없고 가야의 경우에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발굴 고분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늦게까지 순장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지증왕 이전까지 순장이 있어 왔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서 확인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순장시켰죠. 100명, 200명씩. 부여에도 보면은 100명씩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국가가 재평가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함부로 권력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장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불교라든지 사상적인 어떤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성장, 노동력 가치에 대한 것들 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신앙적, 종교적,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내용에서처럼 지증왕 이전의 소지 마립간 시기까지 바꿔 말해서 서기 500년대에 이르기까지 신라에서 순장이 행해져 왔다면 신라 유적에서 무수한 순장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야 고분에서처럼 순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태 교수는 고분 발굴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적성목각분을 발굴할 때 옛날에 어떻게 발굴했냐 하면 위에서부터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파들어갔습니다. 중심부를 향해서 위에서부터 파들어가는 방식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전면 발굴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주변에 순장이 있었을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또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은 항남대총이라고 신라 적성목각분 중에서 가장 큰 고분이 있는데요. 표영분입니다. 표지박처럼 생겨서 표영분이라고 부르는데 남부는 남자의 무덤이고 북부는 여자의 무덤입니다. 부부의 무덤인데요. 이 남쪽 그 남자 피장자 옆에 15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여자의 유골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 신라지의 고분들 중에서 순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이인철 연구원이 그의 저서 신라 정치경제사 연구에 수록해놓은 경주 월성 고분군의 발굴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두 56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적석 목곽분 30기, 석광묘 7기, 옹관묘 5기, 기타 14기이다. 이 가운데 지하식 적석 목곽분인 가 13호분에 5인이 매장돼 있었다. 동시 사망과 순장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순장이라고 볼 경우 피순장자는 무사적인 성격을 갖고 주인공을 호위하고 시종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상당히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듯 순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고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라의 순장 풍속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사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왜 그동안 해오던 순장을 금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멀쩡한 사람을 땅에 묻는다는 것은 노동력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정복 사업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었던 고대에서 그것은 또한 전투력에 대한 손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윤선태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 무렵이 되면 불교가 도입되어서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고양되는 등 종교적 측면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희식 교수는 지증왕의 순장 금지 조치는 신라의 지배체제의 변화와 연관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신라는 부중심 체제였어요. 그래서 그 지방 지배가 다 부에 맡겨 있었는데 부에 맡겨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칸들이 있거든요. 이 칸 신분들이 각자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지배하면서 칸들이 지배하는 민은 신라 왕의 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간의 민이 아닌 거죠. 아무리 마리간이라 하더라도 마리간이 지배하는 대상은 신라의 지배층인 것이고 신라의 지배층은 또다시 그 밑에 있는 민을 지배하는 이중의 용립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증왕이 순장을 금하는 영을 내릴 때 조정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왕마마, 이번에 수주촌 간이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마땅히 그동안 해오던 관례와 풍속대로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야 할 것이옵니다. 모름지기 장례란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이니 성의를 다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다. 대왕마마, 그동안 수주촌에서는 수주촌의 간이 세상을 떠날 경우 3명의 시종들을 순장시켜온 전통이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3명을 순장시켜서 짐이 묻겠노라. 그 3명의 수주촌 사람들은 누구의 백성이냐? 죽은 수주촌 간의 소유물이란 말이냐? 예전에는 당연히 수주촌 간이 지배하는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의 백성이냐? 그야 당연히 신라의 모든 백성은 대왕마마의 백성이 아니옵니까? 신라의 모든 백성이 짐의 백성일진데 어찌하여 수주촌 간이 저승으로 가면서 짐의 백성을 3명씩이나 데리고 간단 말이냐? 무엄하지 않느냐? 이제 신라의 모든 백성은 오직 짐의 백성일 뿐 사사의 예시기에 권세를 부리던 지방 족장들의 소유가 아니니라. 그러니 앞으로는 백성을 한낱 소유물로 여겨서 순장시키는 행위를 엄히 금할 것이다. 설령 신라의 국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알겠느냐? 대왕마마. 이전까지는 각 부의 족장에 해당하는 간 혹은 칸들이 자기 영역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신라의 왕은 그 족장들을 지배하는 이중 지배 구조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모든 백성을 왕이 직접 지배하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순장을 금하는 영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장례 풍습은 대단히 보수적인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직접 순장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대용물을 넣지 않았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시황릉의 순장 무덤에서 발견된 병마용이죠. 말하자면 사람 대신에 흙으로 만든 형상을 무덤 속에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사람 모양을 하는 것조차도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이런 측면 때문에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순장을 하다가 점차 순장의 대용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시황의 병마용들이고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벽화의 종류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순장 부분들은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토용들이 중요하게 무덤 내에 장식용으로 들어갑니다.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분 벽화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 순장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농 기계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시골의 언덕배기 비탈밭이나
계단식 짜투리 논에서는 소를 이용한 쟁기질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의 힘으로 땅을 파서 작물을 파종하다가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게 되면서 노동 능률 면에서는 물론 소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의 군들은 들으라. 예, 대왕마마. 짐과 여러 대신들이 이곳 신궁에 와서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빌었다고 해서 하늘이 풍년을 거저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각 주로 돌아가거든 저마다 백성들에게 농사를 열심히 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농사 짓는 방법을 우경으로 바꾸도록 널리 가르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지증마립간 3년, 왕은 친히 내의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각 주의 군주들에게 농사를 장려하도록 하라고 명하고 처음으로 소를 밭갈이 하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원문에는 시용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으로 소를 밭갈이에 이용했다는 내용이죠. 윤선태 교수의 얘기입니다. 땅에 농작물을 뿌리면은 지력이 고갈됩니다. 그 지력이 자연 상태에서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때 쟁기질을 함으로 해서 흙이 부드러워지고 그 내에 활발한 그런 자연적인 어떤 회복 상태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잡초 뿌리들을 다 뽑아내어서 새로운 어떤 그 파종을 할 때 파종된 그 종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의 발달과 또 그 쟁기를 강력하게 밀어주는 소, 그 부분들을 결합시켜서 농사 기법들이 발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라국가가 이때 우경을 적극적으로 건장해서 농업 생산력을 신장시켜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농사 짓는 데에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이 인력으로 하던 방식보다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과연 신라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겠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입니다. 서의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고구려의 미천왕릉에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보면 외양간이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여 있는 소들이 곱비가 매여 있습니다. 인간이 소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이 곱비인데 그러면은 제어해서 어디다 썼을 것이냐? 뭐 마차를 끌게 했을 거고 우경도 실시했을 겁니다. 또 4세기 무렵의 유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은 여기 미사리에서도 쟁기가 발견이 됐는데 이 쟁기의 크기가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쓰던 쟁기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이런 고고학적 사료를 통해 볼 때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4세기 이전부터 소를 밭갈이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인데 신라의 발전이 아무리 더디었다 할지라도 우경의 도입이 고구려 백제보다 2세기, 즉 200년 이상이나 뒤처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이 기록을 들어보시죠. 눌지마립간 22년, 이때 이르러 백성들에게 우차의 이용법을 가르쳤다. 우차는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농촌에서 쟁기질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송아지가 자라서 어미소가 됐을 때 저절로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로를 이탈하거나 주저앉는 등 숱한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쟁기질은 소를 훈련시키는 기본이죠. 따라서 눌지왕 때 우차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쟁기질로 훈련된 소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증마립간 3년의 시용우경, 즉 우경을 처음 실시하였다는 기록은 이때 처음으로 소를 밭갈이에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서의식 교수는 좀 독특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육부의 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칸들은 농경에 기반한 그런 생산을 하는 칸들이고 어떤 칸들은 산림, 또 어떤 칸들은 바닷가에 붙어 있으면서 어업이나 해상 이것과 관련된 해서 각자 그 기반이 다르고 다른 가운데 육부의 체제의 가장 큰 그 전제는 뭐냐면 평등성입니다. 똑같이 평등해야만
평등하다고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국가가 운영되었던 것인데, 이 우경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면 농업 생산력을 가진 칸들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생겨날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불균형이랄까, 이것을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4세기 이전부터 소를 이용한 영농, 즉 우경을 해왔었는데, 신라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6세기에 와서야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신라도 소로 밭갈이를 하면 획기적인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우경을 못해오다가 지증왕 시기에 와서야 시행하게 되었는가? 신라는 육부의 족장들이 협의체 형식으로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부족들 중에서는 산중에서 살림을 기반으로 하는 무리도 있었을 것이고, 바닷가에서 어업을 기반으로 세력을 축적한 종족, 그리고 농업을 기반으로 발전한 종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경을 허용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족이 일취월장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종족들이 세력 균형이 깨질까봐 불안해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 때문에 지증왕 이전까지는 다른 부의 견제 차원에서 우경을 못하도록 금지해왔을 것이다. 글쎄요, 지증왕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처음으로 우경이 실시되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앞에서 소개한 서희식 교수의 가설이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육부제의 신라에서 다른 부의 견제 때문에 소를 농사에 이용하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신라사에서 지증왕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지증왕 4년조의 삼국사기 기록에 나타납니다. 지증마립간 4년 10월에 군신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 마마, 혁것의 시조께서 나라를 창건한 이래로 나라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한 채 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로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또는 신라라고 부르기도 하였사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러하옵니다. 신은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요, 라는 사방을 모두 덮는다는 뜻이므로 신라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은 그 말을 쫓아 그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신라뿐 아니라 사라 혹은 사로 등을 함께 국호로 써왔는데, 지증왕대에 와서 신라라는 단일 국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전부터 사로나 사라 등의 국호와 함께 사용되어 오던 신라라는 국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아주 근사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죠. 덕업일신 망나사방이 그것입니다. 덕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영토가 사방을 망라하게 된다. 대충 이런 의미입니다. 서희식 교수의 얘기입니다. 칸들의 대표인 마립간이 아니라 이제 신라 국왕으로서 전체를 다 지배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사방을 망라하게 된, 이게 명실공히 사방을 망라하게 된 그러한 그런 그 시스템의 변화를 전제를 하고서 이제 신라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 사로라든가 소라벌이라든가 뭐 사라라든가 뭐 다양하게 썼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어떤 우리말의 표현을 한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나왔던 표현의 뭐 상위성에 불과했지만은, 그렇더라도 이제 신라라고만 쓴다. 그런데 윤선태 교수는 덕업일신 망나사방이라는 표현이 여기 사용된 배경을 파악하자면 진흥왕 순수비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흥왕 순수비에는 지방에 파견되어서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사방군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망나사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라봉기의 진흥왕 이전의 역사들은 대체로 국사와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진흥왕 시대에 이런 신라 국호에 대한 의미 부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진왕 순수비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왕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논어의 구조를 옮겨놓고 있는데요. 이제 유학을 이해하는 지식인들이 신라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왕권을 보좌해주고 있었고 그들의 사고 속에서 결국 신라라는 국호를 덕업일신과 망나사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진흥왕 6년에 왕이 대하찬 거칠북에 명하여 지금까지 신라의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 국사 편찬 작업은 유교적인 역사관에 의해 이루어졌겠죠. 거칠부를 비롯한 편찬자들 사이에 신라의 국호에 대한 얘기가 논쟁거리로 떠오릅니다. 우리 신라가 언제부터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는지 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것의 거서관께서 나라를 세운 이래 사로, 사라, 신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오다가 지증 마립관 때에 비로소 신라로 국호를 통일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데 사로니, 사라니, 신라니, 서라버리니 하는 말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 명칭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한자의 뜻을 파악하여 그 뜻에 맞춰서 기록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라의 고유한 말을 나타낼 적당한 글자가 없으니까 중국 글자를 빌려다가 나타내다 보니까 사라니, 사로니, 신라니 하는 비슷비슷한 글자들을 꽤 맞춰서 나라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국호로 쓰고 있는 신라가 우리 신라의 말을 중국 글자에 맞춰 쓰다 보니 어쩌다가 우리의 나라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새 신자와 새 그물을 뜻하는 라자가 들어가는 근사한 글귀가 없는지 어디 유교의 서책들을 뒤져보십시다. 그러십시다. 이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서 새 신자가 들어가는 글귀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좋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여기 보니까 이 새 신자가 들어가는 구절 중에서 덕업일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호, 그거 참 좋은 말이요. 나도 라자가 들어가는 좋은 구절을 하나 찾아냈어. 그게 어떤 구절이요? 사방을 망라한다는 의미를 가진 망나사방이 그것이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로 정했는데 덕업일신 망나사방의 뜻으로 신라를 국호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합시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조에 신라라는 국호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 덕업일신 망나사방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라는 국호 사용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의 호칭에 대한 사항 역시 바로 이 지증왕 때에 와서 정리가 됩니다. 지증마립간 4년 10월 군신들이 또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마마, 이제 국호를 신라로 정했다면 또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임금의 칭호를 정하는 일이옵니다. 임금의 칭호를 새로이 정한다. 어떻게 말이냐? 살피옵건대 예로부터 국가를 가진 사람은 모두 황제 또는 왕이라 칭해 왔사옵니다. 헌데 우리의 선조께서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22대에 이르기까지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등 당원으로만 불러왔을 뿐 아직도 존호를 정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어찌하자는 말이냐? 대왕마마, 지금 군신들이 한뜻으로 의견을 모아 싸웁니다. 경들이 임금의 칭호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말인가? 말해보라.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리나이다.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임금의 호칭만 바뀐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왕마마, 오늘날의 임금은 그 지위가 마립간 시절과 다르옵니다. 마립간 시절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예전에는 그저 여러 말뚝 중에 으뜸 말뚝이라 하여 마립간이라 하였사오나, 이제는 모름지기 신라의 모든 백성들이 대왕마마를 받들고 있사옵니다. 좋다. 내 그리할 것이다. 이제부터 짐은 마립간이 아니고 신라국의 왕이 된 것이다. 지증왕대에 와서 왕호의 계정과 국호의 계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어떤 분위기의 전환, 지배 방식의 전환,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사실 마립간 시절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있었지만 마립간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전통적인 권위를 갖고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중국의 군연제적인 어떤 지방 행정제도, 또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칭호로서의 국왕호, 이런 것들을 재의미 부여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증왕 시기에 새로 생긴 제도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증왕 5년 4월에 상복법을 제정 반포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상복법이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차림에 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상을 당했을 때 입는 복장에 대한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윤선태, 서의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증왕 때에 이러한 상복법이 제정됐다는 말은 국왕의 권위 체계들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죽었거나 또는 국왕과 가까운 친척들, 왕위 계승권자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친족적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똑같은 상복을 입는 규정들이 마련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왕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왕권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즉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복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얼마나 장례 기간을 길게 하느냐, 또 어떤 복장을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왕에 준하던 어떤 상복법이 아마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국왕의 상례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일반 귀족화 돼버린 종래 칸들은 이제 소국의 왕급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복을 입는 기간이라든가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뭐 애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규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달랐을 수도 있어요, 육부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국왕 중심 시스템에서의 규율로 이거를 정리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사금이나 마립간 시기에는 왕 역시 신라 육부 중의 한 부의 족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령 장례를 지낼 때에도 그 족장들과 차이를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름지기 왕권이 강화되어서 국왕이 모든 족장들을 신하로 거느리게 되었으니 장례를 지낼 때 위계 질서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신라 국왕이라는 새로운 위상의 임금으로 자리매김한 지증왕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리 신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바다 건너 외와 북쪽의 고구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구려에 대비해서 북쪽 변경에 산성을 대대적으로 축조할 것이다. 형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대왕마마, 고구려 군사가 우리 신라의 북변을 침공했다는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사온데 인근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산성 축조 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사료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방비하는 일은 마땅히 평화 시기에 준비해야 하는 일이 아니던가? 틀림없이 머지않아 고구려의 침공이 있을 것인즉 짐은 북변 일대에
대대적으로 산성을 쌓아 침공에 대비할 것이다. 지도를 가져오라. 예, 대왕마마. 지증왕 5년 9월에 역부들을 징발하여 파리성, 미실성, 진덕성, 고라성 등 12개 성을 구축하였다. 이들 성들의 위치가 대략 어떠한지, 그리고 축성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동국대 윤선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파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삼척군 지역에 있던 파리현과 관련되는 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척 지역이 해당되고요. 이 미실은 미질이라고 해서 흥해 지역에 해당되는 성입니다. 그것은 결국 동해안을 따라서 산성들이 구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미실 또는 미질 지역은 장수왕 때에 고구려 군대가 직접 이곳까지 흥해 지역까지 쳐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지역에 성을 더욱더 보강해 간다는 것은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거론된 흥해는 지금의 포항시 흥해읍을 일컫습니다. 서울대 서희식 교수는 이때의 축성공사가 단순히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국왕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국방 문제를 튼튼히 해야 되고 그걸 중앙에서 집권적인 것으로 실시를 한다. 따라서 중앙에서 이 성을 쌓을 때는 그전에는 그 성을 쌓을 때는 그 관련된 지역의 민들만 동원이 된 데 반해서 이제는 각지의 민도 동원할 수 있다. 그것을 효율성의 측면에서 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지배의 정당화할까요? 합리성을 홍보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성을 축조해서 외적 방어에 뭐 전초 기지랄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삼았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